내가 이제 써나갈 이야기는 너무나도 괴이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인데 나는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는다. 나 자신의 감각들조차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증거를 거부하는데 남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로 정신 나간 일이라. 하지만 난 분명 미친 것도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덜고자 하는 것뿐이다. 내 1차적인 목적은 한갓 집안일에 지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련의 사건을 분명하고 간결한 언어로 아무런 설명이나 덧붙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 사건들로 인해 나는 공포에 떨었으며 고통에 시달렸고 파괴되었다. 그러니 그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일은 자제하겠다. 내게 그 사건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알려드린 책 내용은 에드거 앨런 포의 1845년작 단편소설 검은 고양이의 첫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서서히 몰락하여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형집행을 하루 앞두게 된 주인공은 자신이 지극히 정상임을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덜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인공은 대단히 온순한 성격으로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으며 결혼 후에도 부인 역시 같은 취향이라 집안에는 애완동물이 많았습니다. 그 애완동물 중에서는 검은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이름은 플루토로 그는 유난히 이 고양이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동물들을 학대했고 아내에게도 가정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토만은 한동안 예외였지만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주인공은 플루토가 자신을 피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손으로 플루토를 붙잡으려고 했고 플루토가 놀라서 그의 손을 깨물자 화가 난 그는 충동적으로 플루토의 한쪽 눈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그 이후 플루토는 주인공을 피해 다니게 되었고요. 예전처럼 살갑기는커녕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겉도는 사이가 되자 주인공은 이제 플루토가 자신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어느 날 아침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플루토를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즉 소설 첫마리에 나온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소설이 전개되면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본 모습은 신경질적이며 충동적이고 피해의식에 단단히 사로잡힌 데다 술에 찌들어서 제정신도 아닌 인물입니다. 사형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자신을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설득력 없는 설득을 하는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집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의 침대 머리맡 벽만 최근에 새로 발랐기 때문인지 다 무너지지 않고 남았는데 그곳에는 고양이의 목이 매달린 형상의 그을음이 몸통뿐 아니라 밧줄의 털 하나하나까지 아주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인공은 누군가가 자신을 급히 깨우려고 나무에 달린 줄을 잘라 고양이를 얼굴에 집어 던졌고 그 상태로 벽이 엎어지면서 모양이 찍혔다는 억지스러운 결론을 내린 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예전에 그 플루토와 너무나 닮은 다른 검은 고양이를 보게 되고
마침 고양이가 그에게 부비적거리며 친근하게 다가오자 기뻐하며 주인에게 이 고양이를 혹시 팔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주인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주인공은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차츰 플루토와 너무나 닮은, 심지어 자신이 해코지한 쪽과 같은 부위의 눈이 실명한 상태인 그 고양이의 모습에 차츰 꺼림칙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꺼림칙함은 이내 고양이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 고양이에 대한 불길함에 그는 신경질적이고 난폭하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예전 일과 그 고양이의 목에 난 반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속으로 억누르며 참고 또 참으며 직접적인 학대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주인공이 싫어할수록 더욱 주인공에게 달라붙어 집착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은 끝에 주인공은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피해망상에 빠진 페인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스트레스 풀이 대상은 항상 그의 아내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재를 가지러 아내와 같이 지하실을 내려가던 주인공은 쫓아와 다리에 매달린 고양이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고 결국 참다 못해 도끼를 들고 고양이를 죽이려 합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애원하며 말렸지만 이미 커져버린 분노와 불안감에 눈이 멀어 우발적으로 그 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맙니다. 아내는 비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즉사해 버리는데요.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에 크게 당황한 주인공은 중세 승려들이 수도원에서 살인을 하고 시신을 감췄다는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정신으로 지하실 한쪽 벽을 헐어 속에 아내를 세운 다음 도로 벽돌을 쌓아 바르고 부스러기를 치웠습니다. 그러자 깜짝같이 원래 벽과 똑같이 되었고 건드린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자신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한 그 고양이를 죽이려 찾았으나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겨우 안식을 얻게 되었고 그의 생활도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행복한 삶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 아내의 실종을 조사하러 경찰이 찾아옵니다. 가택 수사와 부인이 사라지던 날 어디 있었냐며 부인과 크게 싸운 일은 없냐고 부인이 원한을 품게 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등의 동일한 신문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주인공은 철저한 거짓말과 표정, 목소리 연기로 매번 잘 넘기면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라는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끝내 별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들은 더 이상 조사해봤자 헛고생이나 하는 것 같다며 이마 수사를 미결로 종료하고 떠나려 하는데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쾌감을 참지 못한 주인공은 경찰들을 불러 세운 뒤 아내를 묻은 벽을 두고 무척 단단하지 않냐며 자랑하다가 그 벽을 지팡이로 힘껏 두들깁니다. 이때 표현이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주인공이 갑자기 자신도 왜 이러는지 새삼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벽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조그만 소리가 들리다가 마치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기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물론 경찰들까지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주인공은 충격에 빠져 벽에 기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경찰들은 장비를 들고 불이 나게 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벽은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부패한 아내의 시체와 그 시체의 머리 위에서 주인공을 노려보고 새빨간 입을 벌리며 울고 있는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아내가 살해당한 순간 아내의 품속으로 숨었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주인공이 아내를 안매장할 당시 그 고양이도 산채로 같이 넣어 매장했던 것입니다. 본 작품의 첫 시작이 사형 집행이 하루 남은 주인공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서술인 것을 보면 이후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설의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는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공포와 환상을 다룬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셜록 홈즈보다 반세기 앞서서 안락의자 탐정이 활약하는 미스터리 단편인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라든지 한스 팔의 전대미문의 모험 같은 SF 소설, 어셔가의 몰락이나 검은 고양이 같은 공포소설을 쓴 장르 문학의 선구자로서의 면이 종종 부각되는 반면 그의 고향인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서는 영문학적 관점에서 근대 미국 문학의 뿌리를 이루는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로서의 평가 쪽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19세기와 20세기의 근현대 문학에서 현대의 SF, 미스터리, 호러 장르에 이르기까지 깊고 넓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문학사적으로는 영어권 고딕 문학의 적통을 잇는 작가로 간주되며 20세기 SF와 미스터리 소설의 선구자로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과 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청소년 권장 도서로 거론되곤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주당을 넘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술 때문에 망가진 문학인으로도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당 소설의 주인공이 에드가 앨런 포의 자전적인 모습을 그렸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이름을 딴 에드거 앨런 포 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에드거 상이라고 불리며 미국 추리작가 협회상이라고도 합니다. 매년 4월에 개최하여 전년도에 출판한 전미 미스터리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으로 매년 최고의 미스터리 작품, 논픽션, TV, 영화, 극본 부문을 시상합니다. 에드거 앨런 포 탄생 200주년을 맞아 에드거 상 수상자들이 함께한 에세이 더 레이븐, 에드거 앨런 포의 그림자의 편집을 맡은 마이클 코널리가 남긴 말은 미스터리 장르에서 에드거 앨런 포와 그의 작품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는 모든 미스터리 캐릭터, 무대, 사건 등은 전부 에드거 앨런 포가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현대의 작가들은 그저 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일종의 도둑인 셈이다. 특히 추리소설 분야에서는 현대 추리소설의 아버지로 꼽히며 19세기 이후 추리소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술 방식이나 트릭, 규칙 등의 상당수가 포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가 다소 길었는데요. 여름이 곧 시작되려고 하는 길목에서 조금은 서늘한 공포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음에도 에드가 앨런 포의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읽어보았던 소설이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